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른증권방송 송범선 수석 전문가입니다. 나만 몰랐던 이 비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알고 싶으실 겁니다. 그 나만 몰랐던 그 재무제표 비법을, 해석 비법을 오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무제표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꺼리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것들은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사실 뭐 여기 이 시간에서 말씀드리는 재무제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아주 기초적인 것들은 아닙니다. 기초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약간 정말 나만 몰랐다 할 정도 싶은 고급 과정, 약간 그런 정도를 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회계사는 아니지만 회계사에 준하는 뭐 그런 회계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회계사분들 지인들 통해서 굉장히 많은 따라다니면서 제가 막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을 투자하고 이 기업이 성장성을 가늠하기 위해서 회계사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보고 배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회계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경영이나 회계라는 것은 그래요. 경영과 경제, 그리고 회사 기업, 이런 것들의 회사 기업의 언어입니다. 회계가 기업의 언어다. 기업을 보는 시각이다. 이렇게 우리가 언어, 한국어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외국어, 영어 하는 것처럼 회계를 모르면 기업을 해석할 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기초적인 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화면을 좀 볼게요. 사실상 이렇게 HTS, 제가 이렇게 쓰는 HTS 같은 경우는 기업 분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윗부분에 기업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클릭하면 돼요. 클릭해서 쭉 보면은 뭐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이런 기업도 있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해가지고 기업 현황만 봐도 나와요. 기업 현황만 봐도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이 매출액, 영업이익 뭐 이런 것도 나오죠. 이런 것들이 일단은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 올라가는 거. 그래서 예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매출이 913억이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해석해야 돼요. 영업이익도 마이너스였지만 2017년부터 흑자로 전환했다. 이런 것들, 요런 것들이 이제 기초적인 거죠. 당기순이익이 좀 뭐 올라가고 수치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부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면은 사실 뭐 많으면 좋지가 않습니다. 뭐 부채가 이렇게 많다. 그래서 100%, 200% 되는 기업도 주가 잘 가는 것들은 잘 가죠. 하지만 이 IMF라든가 이런 비상사태, 국가 비상사태, 경제가 힘들어졌을 때는 굉장히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줄도산이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본 유보율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으면. 그래서 요게 이제 현금 흐름이죠. 현금이 이렇게 원활하게 흘러가야 이게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숨통이. 사람이 이렇게 피도 그렇잖아요. 심장이 펌프질을 하잖아요. 이렇게 두근두근 하면서 핏줄을 이렇게 피를 하는 것처럼 이 흘러야 돼요. 흘러야 돼. 물도 이렇게 흘러가서 정화시키고 강도 깨끗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 현금도 흘러야 됩니다. 돈도 돌고 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현금 흐름이 좋은가? 1000%를 넘어야 됩니다. 이거는. 자, 요 정도가 제가 이제 평상시에 항상 말씀드리는 재무제표 기초였습니다. 이 정도가 쉽죠. 자본 총계는 뭐 올라가면 좋고, 이 자본 총계이기 때문에. 자, 이제 심화 과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약간 여러분들이 좀 재미가 좀 약간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좀 가능하면 이해하기 쉽게, 편리하게, 재밌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차대조표가 있어요. 대차대조표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회사가 채권자와 이 주주로부터 끌어쓴 돈이 그의 말에 어떤 식으로 남아있는가를 알려주는 거고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기초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 대차대조표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산, 부채, 자본. 요거 아까 설명드렸던 거죠. 여기까지 쉬워요. 여기까지 쉽습니다. 근데 심화 과정 시작합니다. 자산은 이 유동성에 따라서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냐?
유동자산은 기준이 있어요. 기준인데 일단은 1년 이내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가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1년 이내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으면은 뭡니까? 유동자산. 1년 이내에 현금으로 바꿀 수 없다. 막 2년, 3년 걸려요. 그러면은 고정자산이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1년 이내에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빠르게 팔 수 있는 채권 있죠. 1년 미만의 단기채. 채권도 장기채가 있고 단기채가 있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기채 같은 경우는 만기일이 짧기 때문에 1년 만에 바꿀 수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뭐 은행의 예금, CMA, 뭐 이런 거 있죠. MMA, 뭐 이런 거, MMF. 이런 것들은 CMA가 자체가 이제 매일매일 이자가 붙다 보니까 돈은 그냥 빼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원활하다. 그게 바로 유동자산으로 잡히는 거예요. 자, 근데 고정자산은 뭐가 있을까요? 1년 이내에 못 바꾸는 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건물이 대표적일 것 같아요. 물론 건물도 경우에 따라서는 빨리 팔 수 있습니다. 그냥 뭐 부동산 중개업소 뭐 이런 데 가가지고 그냥 팔면 돼요. 싸게 팔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건물 같은 경우는 가격을 확 낮춰서 팔면 되는데, 물론 건물이라던가 아니면은 기계, 설비 이런 것도 있죠. 아무튼 뭔가 형태가 크고 중후장대형, 뭐 예를 들어서 조선업이다. 그럼 배, 그 엄청난 선박 있죠.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에서 만드는 배들은 막 5천억, 7천억 원 뭐 이렇게 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이 규모가 그런 배를 하나 만들었어요. 7천억짜리를. 근데 수주를 받아서 바로 팔면 되는데, 만약에 만들고 있었는데 뭐 수주가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예상 물량만큼 성과가 안 나와요. 그러면 만들었는데 이거 못 팔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1년 만에 못 팔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바로 유동자산이 아니라 고정자산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1년 이내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좋아요.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겁니다. 현금이 피처럼 돌고 돌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재무제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실전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우리가 해석을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은 이거 지금 화면에서는 지금 이게 HTS가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는 네이버를 한번 보겠습니다. HTS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이버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죠. 자, 뭐 이렇게 남선 알루미늄입니다. 남선 알루미늄에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종합 정보로 일단 들어가죠. 그리고 종목 분석 해서 이거는 다 기초적인 거예요. 기초적인 거. 근데 여기 보시면 재무 분석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재무 분석해서 재무 상태표. 이렇게 포괄 손익계산서가 처음에 나와요. 근데 재무 상태표를 누르면 유동자산 있죠. 이겁니다. 자산의 총계. 자산은 이제 부채 플러스 자본인데, 자산 총계가 만약에 2018년 12월 연결 기준으로 3천억 원이다 라고 했을 때 유동자산은 얼마입니까? 1289억 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년 이내에 바꿀 수 있는 게 1289억 원인 거죠. 나머지가 고정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인 1800억 원 가량은 1년 이내에 팔 수가 없습니다. 이 기업은 좀 현금 흐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1년 내에 자산을 팔 수 있는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면서 넘어갑시다. 네이버 들어가서 아까 전에 뭐였죠? 그 사이트 증권이에요.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삼성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단은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아는 국민주고, 이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는 거의 사실 완벽합니다. 재무제표 표준이에요, 사실. 자, 그래서 이거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남선 알루미늄이랑. 물론 남선 알루미늄도 아까 이 종목도 뭐 이렇게 테마주 해가지고 정치 테마로 굉장히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낙연 국무총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흐름도 좋고 한데, 문제는 삼성전자 재무제표만으로 보면 삼성전자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산총계 삼성전자입니다. 이거는. 이야, 이거 엄청나죠. 자산총계 삼성전자인데 이게 지금 이게 억 원 단위입니다. 억 원 단위.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3천억 원. 그래서 9조 그리고 30조 해서 339조가 자산이에요. 총 자산이. 근데 그 중에서 유동자산이 얼마입니까? 바로 174조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중요합니다. 총 자산 총계에서 유동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입니까? 대략적으로 봐도 50%가 넘죠. 50%가 넘습니다. 삼성전자는 1년 이내에 자산을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금액이 50%가 넘어요. 근데 아까 전에 남선 알루미늄 어땠죠? 남선 알루미늄은 50%가 채 안 되죠. 3천억 원에서 1,200억 원이니까 한 대략적으로 30% 4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안정성 면에서 삼성전자를 따라갈 수 없다. 절대적인 규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규모는 당연히 대한민국 넘버원이에요, 삼성전자. 근데 중요한 그 내에서 유동자산이 퍼센트가 삼성전자 50% 넘지만 남선 알루미늄은 30%밖에 안 된다.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밖에 뭐 재고자산 뭐 밑에 이렇게 막 쭉 나오는데 플러스해서 보시면 이게 나옵니다. 상품 뭐 이렇게 요거를 일일이 다 해석하려면 너무 머리 아프고 이것까지는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관심 있다. 이 기업을 내가 모르고 좀 관심 있다 하면은 보면 되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자산 평가할 때 그 일일이 다 합니다. 근데 사실 누락되는 것도 있어요. 예전에 뭐 이런 것들 저도 관여한 적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약간 뭐 여기 원재료, 용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용지 이거 하나하나 다 세야 되는데 이게 62억인지 어떻게 셉니까 이거를. 그쵸? 약간은 뭐 오차가 있어요. 1, 2억은. 그쵸? 그래서 이거는 100% 믿을 수는 없고 야, 이 정도가 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유동자산이 높으면 좋다. 1년 이내에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재무제표 볼 때 심층 과정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부채입니다. 부채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부채가 많으면 아까 안 좋다 말씀드렸는데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부채가 유동부채입니다. 그리고 1년을 넘어서 뭐 2년, 3년 뒤에 갚아야 될 부채가 고정부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건 반대입니다. 아까 1년 이내에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유동자산이 많으면 좋다고 했죠. 왜냐하면 빨리빨리 현금이 돌아가기 때문에. 하지만 부채를 1년 만에 1년 이내에 갚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빚쟁이가 찾아와서 1년 내에 돈 갚아라 이러면은 나는 돈이 없어요 이러면은 쪼달리죠. 이게 심장이 막 안 좋아요.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특히 많은 기업일수록 유동부채가 많다고 하면은 굉장히 경영하기 어려워지는 정말 짜증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유동자산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유동자산은 많으면 좋다. 하지만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가 있는 유동부채가 많으면 좋지 않다. 고정부채가 많은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것도 한번 볼게요. 이제 이거 네이버야. 네이버 아까 여러분들 쉽게 네이버로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밑에 내려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부채 이제 부채 여기 다 시즌 나오죠. 부채. 그래서 뭐 요런 게 있어요. 유동성 장기부채 이런 것들은 좀 괜찮습니다. 장기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채권도 발행할 때 처음에 막 20년 채권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걸 샀었어요. 우리은행 20년 채권을 샀습니다. 근데 채권 이자가 막 15%였어요. 아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은행에 적금 맡기면은 1년 적금 이자 막 2%잖아요. 근데 채권 사면 15%예요. 우리은행에. 왜 그럴까요? 20년 뒤에 상환이에요. 20년. 그러면 제가 20년을 가져가야 돈을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20년까지 이 채권을 안 가져가고 중간에 팔아버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채권의 권리를 팔아버리는 거죠. 자, 요런 게 이제 유동성 장기부채로 돼요. 요런 거는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돈을 빌렸지만 20년 뒤에 갚기 때문에 거의 단기적으로는 그런 상환해야 될 의무가 없는 요런 것들이 유동성 장기부채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부채를 좀 보셔야 되고 아까 유동부채는 요거랑 다릅니다. 유동부채와 유동성 장기부채. 유동성 장기부채는 좋은 부채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하지만 유동부채는 아까 말씀드렸죠. 1년 이내에 갚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많으면 안 좋다. 그러면 이거 볼게요. 남선 알루미늄입니다. 남선 알루미늄의 부채 총계가 1343억이었어요. 근데 유동부채가 908억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거 안 좋죠. 이러면은 안 좋아요. 왜냐? 유동부채가 많으면 안 좋다고 했잖아요. 지금 유동부채 비율이 거의 뭐 70%를 넘는 수준이죠. 이러면 안 좋습니다. 유동부채가 그래도 부채 총계상 50% 미만으로 있으면 부채가 좀 있어도 어느 정도 쌓여 있어도 좀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요거는 1년 만에 갚아야 되니까 이거 지금 부담스럽잖아요. 제가 해도 900억을 어떻게 갚습니까? 이 회사가. 이거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이에요.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요게 지금 보세요. 유동성 장기부채는 지금 거의 없잖아요. 이때는 있었다가 없죠 지금.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갚아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지금 경영 부채에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요것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유동부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이제 부채가 어느 정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대기업들도 있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부채. 근데 여기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부채 총계가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 있죠. 그쵸? 그래가지고 이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유동부채가 부채 총계에서 한 뭐 60% 70%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건 좀 많은 편이다. 하지만 요런 삼성전자나 남선알루미늄 말고 다른 유동부채가 좀 낮은 기업들을 여러분이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많이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좋은 점은 삼성전자가 유동성 장기 부채가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갚아야 될 부채는 이 정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요건 이제 압박이 없는 좋은 부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그거 아실 거예요. 콜레스테롤도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그 계란 노른자에 그 콜레스테롤이 많은데 계란 노른자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방을 막 분해해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부채도 마찬가지예요. 부채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유동성 장기 부채는 현금을 단기적으로 상환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부채가 있어도 부담스럽지 않고 회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돈을 막 끌어서 땡겨서 쓰는 그런 순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말씀드리면 자본도 구분이 됩니다. 순재산인 자본 중에서 이 미천은 자본금이에요. 그리고 장사를 하면서 지금껏 모은 돈이 이익 잉여금입니다. 이것들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은 자본 잉여금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요것도 뭐 이거 잠깐 볼게요. 이렇게 이거 삼성전자인데 이렇게 아까 자본 얘기 나왔죠? 부채 나오고 밑에 좀 내려 보시면은 자본금 있죠, 자본금. 이 자본금은 처음에 이 회사 시작할 때 처음에 시작하는 돈이에요. 어떤 회사는 10억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20억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100억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자, 좀 다르죠? 뒤에서 좀 밀어주는 모기업이 있다. 그러면은 돈을 땡겨 와가지고 크게 시작할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이거 지금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얼마로 시작했죠? 8,975억으로 시작했어요. 야, 초창기에 제일 첫째 원년 멤버들이 9천억 원 가까이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자본력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요. 이게 자본금이 처음 시작한 거, 이건 변함이 없죠.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여기서 돈을 추가 입금하지 않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그래요. 자, 그리고 아까 자본금 말씀드렸고, 장사를 하면서 지금껏 모은 돈, 이익 잉여금이죠. 이익 잉여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익 잉여금 여기 밑에 보니까 자본 잉여금이 있고, 이익 잉여금이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이익 잉여금이 있는데, 요게 이제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처음에는 8,900억으로 시작했지만 와, 엄청나게 벌었죠, 이거. 그래서 삼성전자 장사를 잘했다. 그리고 장사한 거 제외하고 남은 돈이 자본 잉여금이다. 요거죠. 결국은 뭐냐면은 이 잉여금이 이게 어떻게 되면 이게 1년치로 돼 있잖아요. 위에 올려 보시면은 해마다 늘어나거든요. 이게 위에서 보시면 뭐 2014년, 2015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은 이익 잉여금이 늘어나야 됩니다. 이익 잉여금이 여기서 지금 늘어나고 있죠, 삼성전자가. 너 잘 늘어나고 있어요. 장사를 잘하고 있어요. 핸드폰도 잘 팔고, 최근에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는 항상 1위잖아요, 전 세계. 그리고 뭐 최근에 비메모리 반도체 뭐 해가지고 시스템 반도체도 육성하고 막 그러죠. 정부에서 지원 받아서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이익 잉여금은.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이익 잉여금이 늘어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남선 알루미늄도 보겠습니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두 기업을 두고. 뭐 물론 규모라든가 차이는 있지만, 남선 알루미늄 아까 삼성전자가 8,900억으로 자본금을 시작했다면 이건 500억으로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규모 면에서 상당히 작다. 변동이 없죠, 이거는. 처음 시작한. 그리고 이익 잉여금이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이것도 좀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나쁘지 않은 테마주이면서도, 정치 테마주, 이낙연 국무총리 테마주면서도 실적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렇죠. 좋습니다. 이것도 뭐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씩 찾아가야 됩니다. 모든 종목을 다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좀 길어져서 나머지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경상이익이 있습니다. 경상이익은 영업이익에다가 이자와 배당금을 더한 뒤에 이 이자, 지급이자 등을 좀 뺀 금액이에요. 지출을 뺀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이자에 관한 사항이 이 수치를 좀 좌우하기 때문에 대차대조표의 부채 계정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경상이익보다도 더 이렇게 슬림하게 된 거죠. 가장 핵심적인 거죠. 진짜 내 손에 들어온 게 당기순이익이에요. 그래서 경상이익에서 이제 부동산 처분이익 같은 뭐 그런 특별 이익을 더해요. 그리고 화재 나는 거, 불 나는 거, 불나서 막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물론 보험을 빵빵하게 들어놨다고 한다면은 보험에서 보험금을 탔을 수 있지만 보험도 조금 들어가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최소한으로 들어오면은 불이 났을 때 진짜 이 뭐 기밀 문서 이런 거 다 타버리고, 그쵸? 회사에 기밀 문서도 있어요. 그런 거 다 타버리면 엄청나게 손실이 커집니다. 보험만으로 해결 안 돼. 보험에서 이게 보험금 받는 거는 그 눈에 보이는 가치만 해주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 것들 화재 불로 인해서 손실 이런 것들도 다 빼고 말 그대로 순이익입니다. 내 손에 들어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장사 잘했는데 장사는 잘했는데 왜 손실이 날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도 계속해서 따져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자세하게 해석할 수 있으면은 시황 속에서 이 성장형 기업 그리고 불경기 속에서 선두형 기업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손익계산서 결국은 이 기업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있는가 아닌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좀 어려우셨을 겁니다. 이 영상은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보면 안 돼요. 그냥 우리 한 번 쓱 보고 마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와, 재밌네. 이런 영상들 많이 있어요. 특히 말씀을 드리자면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거 정말 흥미로워. 내가 정말 5G 정치 테마주, 남북 경협주 재밌잖아요. 막 이렇게 정치적인 것과 연결되고 정책적인 거 이런 거 그런 영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영상은 정말 1년 뒤에 볼 수도 있고 10년 뒤에 봐도 괜찮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을 한 번만 보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세요. 10번 이상 보세요. 10번 이상. 10번 이상 보시고 1년 뒤에도 또 보세요. 그러면은 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본, 부채, 유동부채, 그리고 유동자산.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유동자산이 얼마나 되는가. 유동부채. 일반 부채와 자산이 아닙니다. 질이 달라요. 급이 다릅니다. 클래스가 달라요. 유동자산이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유동자산은 1년 내에 현금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많으면 좋고요. 1년 내에 부채를 갚아야 되는 거는 유동부채죠. 그래서 유동부채는 적을수록 좋습니다. 요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들 이 어려운 재무제표를 해석할 수 있는 이 해안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유동부채는 많으면 안 좋다, 유동자산은 많으면 좋다, 이것만 아셔도 이 영상 본 그 가치가 있을 겁니다. 정말 가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또 재무제표 참신한 것들, 신박한 것들 많이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회계사가 돼서 정말 기업을 통찰해서 꿰뚫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